아세요? 그 점심 식사 후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비디오를 보신다는 게 상당히 힘들고요. 게다가 또 영어로 강의를 들으셔서 상당히 힘들으셨을 텐데 이제 우리 국장님의 재미있는 소개와 함께 잠을 깨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조성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그 처음에 이 다음 재단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비영리 재단에 계신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처음에 약간 좀 낯설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있는 조직도 저도 비영리 단체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결국 다 비영리 재단 사람들이니까 말이 잘 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그 커트 볼커라는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뒷부분을 좀 들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가 데이터로부터 시작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스토리부터 시작해라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심지어 스토리를 시작하다가 데이터가 맞지 않으면 데이터는 버려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어찌 들으면 그 두 얘기가 서로 모순된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데이터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스토리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심한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원래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통계학이라는 분야에서는 데이터 마이닝이 상당히 안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를 마구 때려서 얘가 내가 원하는 거를 자백할 때까지 데이터를 계속 때리는 거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잘못 해석하면 이런 거죠. 내가 이미 스토리는 다 정해놨어요. 우리나라는 뭐 최근에 어떠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내가 내린 결론을 서포트하는 데이터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말과 새빨간 거짓말과 통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스토리를 먼저 정해놓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서포트해주는 데이터를 거꾸로 찾아나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커트가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가 let the data speak for itself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얘기하는 바를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사실 그게 옳은 방향이긴 하지만 스토리를 또 먼저 갖고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볼 건지 하는 거에 대한 전략을 갖고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상충되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시작해야 되지만 처음에 큰 틀은 내가 이 데이터로부터 뭐를 보고 싶으냐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내가 인사이트를 뽑았을 때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건가 하는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야지, 그냥 데이터만 모아놓고 막 그냥 야 좀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데이터가 스스로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적절히 밸런스가 됐을 때 데이터 분석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 메시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100% 활용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요즘은 또 이제 빅데이터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상당히 이제 이 전문 분야를 하시는 분이 아니면 데이터도 부담스러운데 빅데이터는 이건 더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서 빅자는 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요즘 정말 많이 생성이 되죠. 여러분들이 매일 쓰시는 신용카드, 그 다음에 뭐 체크카드, 교통카드 이런 데서 계속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카드사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ATM으로 돈을 우리가 찾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주식을 사고 팔고 있고요. 이런 것들 다 데이터되고, 아마존.com 같은 데는요 인터넷 웹사이트 쇼핑몰인데 여기는 가서 이제 주문을 하면 한국에까지 다 배송이 됩니다. 이 회사의 놀라운 점은 추천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의 3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청바지 사러 들어갔는데 청바지 사고 나오면서 티셔츠를 사고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회사인 반면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쩌면 상당히 위험한 사이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30%입니다. 이 아마존은 사실은 이 데이터 분석의 지존과 같은 회사예요.
우리가 구글 얘기를 많이 하지만 구글보다 한 수 위의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도 이런 회사들이 나옵니다. 뭐 월마트, 우리나라에서 이마트한테 밀려서 도망갔지만 미국에서는 여기도 지존이에요. 이게 미국 지도고요. 거기에 이제 월마트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거의 사람 사는 곳엔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자, 여러분들이 휴대폰 가지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요즘은 검색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휴대폰은 뭘 하냐면 우리의 위치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계시던 곳과는 지금 다른 양재동 사거리 근처에 있다는 사실이 지금 1초에 한 번씩 계속 통신사로 여러분 휴대폰이 여러분 허락받지 않고 계속 보내고 있어요.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이게 엄청난 어떤 그 비즈니스 기회도 주고요, 기업에게.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는지 내 동선을 다 파악한다는 게 상당히 찜찜하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그러면 이제 빅브라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TV를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가, 시청자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추천할 수도 있고요. 뭐 재미있는 거 없나 하고 계속 우리가 리모컨을 돌리고 있으면 추천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심지어 내가 주말 드라마를 항상 챙겨 보는데 일요일 밤 10시에 TV를 안 켜고 막 집에 늦게 10시에 못 맞춰오고 할 때 TV가 자동적으로 10시부터 녹화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의 어떤 시청 패턴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요, 이 사람이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 운전 패턴을 가지고 메인터넌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 사람에게는 3개월 후에 브레이크를 체크하라는 거를 보내주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선입니다. 그 마트의 동선이에요. 사람들이 어디를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는 가능했는데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그 카트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갈 때 어떤 뭐 광고를 해줄 수도 있고 쿠폰을 나에게 보내줄 수도 있겠죠. 이건 이제 유전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데이터들은 그 실시간으로 지금 올림픽대로의 어느 부분에 몇 킬로로 사람들이 가는지, 여러분들 중에 아마 T맵을 쓰시는 분들은 이미 이런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전국에서 각 도로에서 지금 T맵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어떤 도로를 몇 킬로로 달리는지를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통계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 주는 거죠. 저 전방에는 30km로 이제 속도가 줄어든다,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오른쪽에는 이 시스템 에어컨에서 나오는 데이터들도 우리가 다 분석의 대상이 돼서 어느 방이 에너지가 에피션트하고 어느 방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중장비 제조 이런 데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최근에 와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데이터는 다 숫자 데이터입니다. 이제 우리가 데이터 그러면 숫자만 생각하는데 문서도 있어요. 자, 트위터가 아주 대표적인 거죠. 트위터는 성격상 공개 데이터입니다. 트윗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제발 좀 내 글을 팔로우하라고 외치면서 트위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트위터 데이터는 아무나 누구든지 다 복사를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20대의 컴퓨터를 동원해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트윗의 약 10% 정도를 저희가 복사를 해가지고 저희 연구실에 갖다 놓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거 다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그게 안 됩니다. 이건 닫혀 있어요. 이건 친구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과 친구만 볼 수 있고, 누가 볼 수 있어요? 저커버그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페이스북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든 데이터도 미국 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지만 미국의 그 NSA하고 FBI가 영장 없이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을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애국자 법 때문에 영장 없이. 우리나라는 불가능하죠. 영장을 갖고 있어야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페이스북은 되어 있다는 거. 뭐 구글, 네이버, 카톡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연설문들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한국은행하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전 세계의 중앙은행의 은행장들이 과거 10년간 공식 석상에서 했던 연설문들이 전부 그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물론 양은 이런 트위터보다 훨씬 양은 작습니다. 양은 작지만 이건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금리를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또 금융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더 많이 늘리려고 하는지 줄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고요. 현장의 엔지니어들도 계속 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글로 돼 있는 데이터는 과거에 거의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러한 기술들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이제는 글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류의 데이터는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CCTV를 열심히 우리가 찍고 있는데 CCTV 데이터, 그 다음에 지문 데이터, 이거는 인디아에서 빈민들, 특히 문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 카드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도에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도 그게 다 공무원들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분들에게 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몇 년 전부터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실핏줄 동공 실핏줄 패턴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이미지를 카드에다 집어넣고 카드를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카드만 들고 다니면 이게 나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의 10억 넘는 인구 전원의 동공 패턴을 지금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DB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공위성 촬영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싸이로 유명한 유튜브에 그 수많은 이미지와 동영상들, 이거 전부 다 데이터의 영역에 들어옵니다. 자,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생성되냐면요, 작년 기준으로 하루에 250만 테라바이트가 생성이 돼요. 250만 테라바이트라는 거는 여러분들 요즘 그 외장 하드, 우리 손바닥만한 외장 하드 아시죠?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게 1테라바이트예요. 그게 하루에 250만 개씩 이렇게 생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공헌하고 계시죠. 저도 공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우리 자체가 데이터 생성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에 하루에 사진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약 500테라바이트씩 하루에 생기고요. 그 다음에 현재 2012년 현재 500억 장의 사진이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좀 지우세요. 자, 제가 몇 가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자연현상을 소개해 드리면요, 그 보르도 와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보르도 와인을 보면 겨울에 이렇게 눈이 온 보르도 지방입니다. 그러다 봄, 여름에 포도가 자라요. 가을에 수확한 다음에 오크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 보르도 와인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포도가 지금 숙성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11월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내년 봄이 되면 이분이 등장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로버트 파커라는 미국인인데 와인 비평가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와인 비평가고요. 이분이 봄에 나타나가지고 이 오크통에 있는 완성 안 된 그 포도 원액을 주스도 아니고 술도 아닌 그 애매한 상태를 이 사람이 마시면서 점수를 씁니다. 그러면 그 점수가 그 와인에 그냥 등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그 크리틱이 여러 명인데요, 수십 명인데 이 사람이 가장 권위가 있고 이 사람의 점수가 제일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6개월이나 뭐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병입이 돼가지고 나오고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마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르도 와인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근데 이분도 그 사람 못지않게 와인을 좋아하고 자기가 와인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아무도 이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좋아? 그럼 나는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승부를 해보겠다. 그래서 보르도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떤 와인이 좋은가요? 그랬더니 포도가 좋아야 된다. 말 되죠? 포도가 좋아야 와인이 좋다. 그럼 포도는 뭐가 좋은가요? 그랬더니 포도는 결국은 기후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그럼 기후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포도의 품질을 예측해 볼까?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나온 이 공식입니다. 제가 오늘 등장하는 유일한 수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간단한 수식이에요. 겨울 강수량이 겨울에 비가 눈이 많이 오면 여기 플러스니까 품질이 올라가죠. 그 해 더우면 또 플러스니까 품질이 올라가요. 가을에 수확할 때 비가 오면 여기 마이너스죠. 품질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겨울에 비 오고 여름에 덥고 가을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좋은 품질의 와인이 나오더라. 과거 30년간의 경우에 그랬다라는 걸 이 사람이 보여줬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식은 언제 나오죠? 이 공식을 언제 적용할 수 있냐면 수확할 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버트 파커가 등장하기 6개월 전에 이미 나온 거예요. 지금 보르도 와인, 2013년 보르도 와인의 품질은 이 사람 공식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요. 이분은 평소에 주로 포도주를 드시고 시간이 날 때는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교수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전 아직 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문가가 테이스팅하기 6개월 전에 하는데, 이게 왜냐면 와인은 그 소위 선물 거래를 합니다. 가을부터. 그래서 로버트 파커 없이 막 선물 거래하다가 이전에 이런 점수가 생겼고요. 더 놀라운 거는 그 이후에 많은 비평가들이 점수를 매기는데 그 점수에 비평가들마다 점수가 다르겠죠. 그게 이 스코어가 나온 다음부터 2000년부터 그 전문가들의 이견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리고 이 점수가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여러분들 기계에 관심 많으시죠? 네. 반도체도 쓰고요. 선박을 만들 때 생산 기간을 예측하는데도 또 씁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국내 뭐 유명 그 D 조선사입니다.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 D 조선사에서 과거 30년간 여기 보시면 이게 데이터예요. 이게 자, 점 하나가 선박 하나예요. 그 사람들 이렇게 요란을 떨었지만 사실 배 몇 개 안 만들었어요. 30년간. 이게 점 하나가, 이게 X축이 뭐냐면 이쪽이 이제 이게 옛날이고 이게 최근이에요. 그리고 Y축이 이게 며칠 걸렸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엄청 많이 걸린 거죠. 이런 배들은 금방 만든 거고요. 색깔이 바로 선종해예요. 그러니까 배 종류가 색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슷한 색깔끼리 비슷하게 되어 있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쭉 배를 만드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 선박 타입이 A형이고 배에 실을 수 있는 무게가 뭐 27만인가요? 이거보다 작고 배 높이가 24m보다 낮으면 배를 만드는데 평균 261일이 걸렸다.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선주하고 얘기할 때 곧바로 이거를 우리가 계산해서 에스티메이트를 줄 수가 있어요. 선주가 관심 있는 거는 얼마나 걸려? 가격은 얼마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금방 대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본사에 보내고 2, 3일 동안 회의해서 이거를 알려줍니다. 자, 재미있는 거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사실은 그 D 조선사에는 3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런 모델을, 이걸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식을 만들 때 야, 과연 전문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저희가 도중에 재밌는 얘기를 듣고는 안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회사에 있지만 그분들은 다 임원이에요. 임원은 이런 예측 안 해요. 임원은 훨씬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측은 안 합니다. 그러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안 하면 누가 하느냐 알아봤더니 신입사원들이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측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건 뭐냐면, 어느 한 회사나 조직에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조직 안에 노하우와 경험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과연 그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 의사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그 밑에 사람이 하느냐, 괄호 열고 경험이 없는, 괄호 닫고. 그래서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해도 실제 문제 해결할 때 있어서 그 경험과 전문성이 사용되느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신입사원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 다음
뭐 신입사원은 사실은 거의 아는 게 없죠. 그래서 신입사원도 좀만 기다리면 그렇게 많은 경험이 생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또 많은 경험이 생기면 그 경험을 이용하지를 않게 돼요. 예. 그래서 항상 이런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모델이. 자, 세 번째 사람이에요. 카드사가 나왔네요. 이건 이름이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카드사는 이런 거예요. 우량 고객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 플래티넘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조금이죠. 30만 명 중에 4,800명이니까 1.6%예요. 이거는 한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중에 도대체 누구한테 이거를 추천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 우리가 얘기한 건 이거예요. 기존에 플래티넘 고객하고 비슷하게 카드를 쓰는 사람이 또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의 이제 가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는 거를 저희가 이제 뭐 모델링을 해서 아까처럼 이런 걸 한 겁니다. 뭐 특급 호텔에서 11만 원 이상 쓰고 항공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787명인데 그 중에 플래티넘 쓰는 사람이 무려 93%다. 자, 아까 전체를 보면 1.6%밖에 안 됐죠. 근데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은 93%예요. 이게 또 다른 조건도 있어요. 이런 조건인 사람은 92%,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은 93%. 자, 이런 식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결국은 이 사람들의 플래티넘 스코어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다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다 휴대폰 갖고 계시잖아요. 휴대폰 회사에서는 소위 이탈 스코어라는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이탈 스코어라는 건 여러분이나 제가 6개월 내에 서비스를 떠나는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해서 0점에서 100점 사이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탈 스코어가 높은 게 좋은가요? 낮은 게 좋은가요? 왠지 이탈은 안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상당히 안 좋은 의미를 가졌죠. 이탈. 여러분들이 고객이면 이탈 스코어가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예, 낮은 게 좋죠. 높은 게 좋죠. 이탈 스코어가. 그래야 통신사에서 뭔가를 여러분들은 해줍니다. 예, 근데 통신만이 안 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남녀관계도 그 이탈 스코어를 무의식적으로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이 부분을 강의할 때 여러분들 항상 이탈 스코어를 높게 유지해라. 재미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고요. 사실은 외국에 저희 학회에서 이런 이탈 스코어가 아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대회도 열고 해요. 거기서 많이 나온 게 비영리 단체에서 모금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도네이션을 할 것인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기존에 도네이션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럼 그런 비슷한 유형의 사람은 우리가 도네이션 안 한 사람들 중에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가? 이제 그런 문제를 사실은 바로 이러한 방법론으로 많이 풀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학회에서 대회도 엽니다. 누가 잘 맞추는가? 그래서 도네이션을 할까 말까 확률도 예측하고요. 그다음에 도네이션의 금액까지도 예측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최근에 필리핀에서 커다란 태풍이 왔는데, 이거는 미국에 허리케인이 왔을 때 뭐 비영리는 아주 영리적인 회사가 월마트가 이걸 생각했어요. 도대체 허리케인이 올 때 사람들은 무엇을 살까? 뭘 살까요? 뭐 이런 걸 사겠죠. 또 뭘 살까요?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이런 걸 사더래요. 혹시 아세요? 이게 뭐 과자도 아니고 아침 식사도 아니고 애매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단 걸 좋아하니까 이런 팝타트라는 걸 사가지고 먹는 거죠. 이게 폭발적으로 많이 팔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람이 경험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데이터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뭐 케이블 회사에서 이탈률을 예측해가지고 많이 줄였다. 20%에서 5%로 줄였다. 뭐 이런 사례도 있고요. 로얄 셰익스피어 컴퍼니, 여기서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관객들을 보고, 관중을 보고 여기서 뭘 했냐면 우리 연극을 보러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새로운 고객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유사한 패턴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갔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오는 사람한테 표 파는 게 아니고. 그래서 관객 수를 무려 70% 증가시켰다.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비영리 단체에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아마존이 3분의 1이 추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영화 임대 대여 회사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DVD를 집에 보내줬었는데 요즘은 인터넷 스트림으로 서비스를 해줍니다. 이 회사는 추천에 의한 매출이 무려 3분의 2입니다. 여기보다 한숨이죠. 그 영화를 3편을 보면 2편은 그냥 추천하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편을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다면 그런 거죠. 비도 오는데 주말에 나가기 귀찮으니까 영화나 볼까? 뭐가 재밌지? 하고 딱 켜는 거죠. 그럼 거기에 제가 전에 봤던 영화 중에 제가 재밌다고 표시해 놓은 거와 유사한 영화, 새로 나온 영화들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그러니까 이거와 대비되는 게 뭐냐면 최신 탑 10, 그게 이제 모스트 파퓰러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추천 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 탑 10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보여줄 거냐. 그래서 뭐 이런 사이트가 있고 노래를 추천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추천은 이렇게 사람에 대한 또 분석은 이렇게 노인들이, 이거 매직 카펫이라는 건데요. 이 카펫 밑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걸어갈 때 이게 좌우 밸런스가 잘 되는지 아니면 비틀비틀해서 걷는지를 이 센서를 통해서 검지해서 병원에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의 경우 치매 인지를 아들, 딸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몇 초 만에 응답하는가, 아무개니라고 하는 대답을 저는 0.1초 만에 했는데 이제 치매 전조가 오면 0.3초, 0.5초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데이터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이제 장기적으로는 체내에다가 삽입하는 거죠, 칩을. 그래가지고 체온, 혈당, 혈압 이런 것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생기면 개입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평소에 흥분을 잘하는 할아버지가 소리를 막 지르면 그러면 이제 띵동 하고 오는 거죠. 911에 119에서 혈압이 200을 돌파하셨는데 가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아이폰하고 팔에다가 이렇게 차놓으면요, 블러드 프레셔를 재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언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얘기해 놓는 거예요. 미리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나는 보스랑 얘기하면, 우리 상무님하고만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그 약속 캘린더에다가 상무님과의 면담 이렇게 하면 그 시간에 중간에 이 사람이 이게 차고 있으니까 혈압이 올라갈 때 이거를 센싱을 해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빨리 나가서 심호흡하고 오세요. 담배 한 대 피고 오세요. 담배는 또 더 나빠요. 이게 이제 아이워치 요새 나오죠. 그 갤럭시 기어 이렇게 손목에 차고 시계처럼 이게 이제 점점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유전체 맞춤형 의료에다가 이런 것까지 되면 이제 정말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살, 20살 먹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제가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은 어쩌면 못 죽을 수도 있어요. 영생을 이미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리스 머독이라는 분은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인데 젊었을 때 쓴 소설, 자기의 전성기 때 쓴 소설,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소설을 비교해 보면 단어의 수가 엄청나게 달라요. 이분이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셨는데 막판에 쓴 소설에는 등장하는 단어의 수가 전성기 때와는 비교가 안 되게 작아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찾아냅니다. 자, 사람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소셜 미디어를 많이 보게 되는데 다음에서도 많이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걸 보다가 창업 도우미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왜 길거리 상권 이렇게 해가지고 대기업이 못 들어가게 하고 빵집은 중소기업만 소기업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개인 기업이나 소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기회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상당히 큰 문제인데, 저는 그거를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먼저 아이덴티티를, 요거는 이제 실제 예를 하나 들게요. 자전거와 음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분석해 보면 자전거를 타면서 음악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어머니들 계시죠? 우리 애도 그래요. 큰일 납니다. 정말 위험하죠.
네? 자전거를 타면서.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아이폰으로 이렇게 이어폰으로 듣느냐 아니면 스피커를 틀어놓느냐, 이제 이 두 개인데 둘 다 문제가 있죠. 이어폰은 위험하고 스피커는 시끄럽고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당신의 선택은 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소셜 미디어를 파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잠재적인 수요 고객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골전도 이어폰이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이런 솔루션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찾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준다면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 지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끼고 다니면 바깥쪽 교통 소리도 들리고 음악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클덕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다쿠 아시죠? 오다쿠의 그 닭의 덕이고요. 클은 클래식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식 오다쿠예요. 그런 사람을 클덕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CD를 30장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오케스트라와 다양한 지휘자들의 다양한 조합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니즈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파악한다면 시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파악하고 이런 그 클덕들을 위한 새로운 클래식 레이블 수의 모델을 제안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레고에서 대중들이 원하는 레고 제품을 제안을 하면 자기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클래식 음악도 이런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클덕의 수가 많지 않아요. 500만이 아니에요.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보고 제발 하라 그래도 대기업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업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인 창업에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30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결론이, 결국 이 데이터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예측이나 의사결정, 전략, 그리고 신규 서비스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전 산업 분야, 전 경영 기능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